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대진 침대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내라는 발표를 닷새 만에 뒤집자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북한이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미연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 총장이 정당한 직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검찰의 내분을 집중 보도합니다. 고용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대통령 직속기구의 부의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마사지 업체들이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마사지가 불법이니까 마사지 그 받고는 신고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위 사장서 빌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방사능 침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진 침대에서 나오는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밑돈다고 발표했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닷새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발표를 먼저 해놓고 전문가의 자문은 며칠 뒤에서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일의 기본을 모르는 무능한 일처리였습니다. 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침대 매트리스 7개 모델의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를 최대 9배까지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폭량이 안전기준치를 밑돈다는 지난 10일 발표 내용을 닷새 만에 번복한 겁니다. 안전 기준인 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로 평가가 됩니다. 가공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중간 발표 나흘 뒤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외부 피폭량만 반영한 중간 발표와 달리 2차 발표 때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호흡기를 통한 내부 피폭량을 계산해 반영했다는 겁니다. 매트리스 속 커버만 측정한 1차 조사와 달리 추가 조사에선 내부 스펀지도 측정해 방사능 검출량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원안위의 전문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많이 떨어지죠. 5일 뒤에 9배 이상에다가 발표한 거는 뭔가가 있지 않나, 뭐 압력이라든가. 원안위의 무책임한 일처리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원안위의 발표에 대진 침대 사용자들은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거 대상에 추가된 모델을 사용하던 분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 대진 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7년간 남편과 함께 대진 침대를 썼다는 주부 신선혜 씨. 4년 전 남편의 건강검진에서 폐기종과 갑상선 물혹이 발견됐습니다. 신 씨 부부의 침대는 어제 원안위가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한 그린헬스2 모델입니다. 남편의 병이 침대 때문이라고 생각한 신 씨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증상이 전혀 있지 않다가 지금 3, 4년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기 검진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인터넷 카페에는 신 씨처럼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글이 분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폐암이나 갑상선암, 피부 이상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어제 원안이 발표 이후 소송 참여 문의 전화가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위임장을 낸 사람만 이미 1,5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안으로 거의 2,000명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별로 의뢰인들에게 이제 돌려서 측정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증거 확보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제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대진침대 측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면 리콜을 공지했지만 현재까지도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대진침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을 공지한 지 오늘로 8일째. 고객들의 리콜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대진침대 측의 교환 일정조차 통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언론사나 어디 예부하고 지금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환용 신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공정이 많아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하루 종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대진침대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교환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접수 순서에 따라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리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몸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용했더라는 건데 갑상선암을 호소를 해가지고 침대를 바꿔준다 해가지고 끝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생활 속 건강 불안감을 키운 라돈 침대 사태. 이동영 산업부장과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키워드는 바로 데자뷰입니다. 네, 데자뷰다. 2011년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205명이 목숨을 잃어서 수년 동안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 정부는 2011년 8월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다, 이러면서 제품 수거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에는 독성이 확인됐다면서 뒤늦게 제품 수거에 나섰는데요. 이러다 보니 피해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듬해에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조회사 4군데 제조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금액은 고작 5,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너무 가벼운 징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뒤인 2016년이 돼서야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제조회사들에게 그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돈 침대 사태와 어떤 게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원자력위원회는 10일 첫 발표 때 뭐라고 했냐면, 검사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닷새 뒤인 어제는 일부 제품은 기준치를 무려 9배나 넘게 초과했다, 이러면서 수거 명령을 내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처럼 말을 바꾸다 보니 불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료 채취 결과가 달라져서 결과도 달라졌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조급하게 발표할 게 아니라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알렸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초기에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들도 각종 질환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거, 업체는 교환,
이런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 파문 때에도 엄청난 피해라는 점을 소비자 스스로 입증한 뒤에야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호흡기와 피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주장이 나오는 점으로 볼 때 수거 정도의 대책이 적절하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의 무능력이 이렇게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 저도 답답한데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사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쓰는 침대가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화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침대를 비닐에 포장을 해서 별도 보관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침대 이 매트리스를 담을 만한 비닐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네요.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해당 회사의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까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리콜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회수 조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언제 진행될지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이것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니까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손실 등등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줄 서류를 소비자 스스로 모두 다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네,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침대에만 있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처럼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일상생활용품이 적지 않습니다. 이 건강에 민감한 국민적 특성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위험한 건지 아닌지 제대로 검사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소비자 스스로 검증된 성분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이도명 차장이었습니다. 라돈 침대의 방사능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원자력 발전에 쓰는 우라늄 연료를 만드는 공기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한국원자력 연료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건물 주변은 물론 차 지붕까지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창문 틀과 배관은 원래 모습을 잃고 제멋대로 휘었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 사고는 경수로 부품동 2층에서 났습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 장치를 늘리기 위해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먼지에 불꽃이 튀어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얼굴과 상반신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측은 이 폭발 사고가 난 곳은 부품을 만드는 곳으로 방사선 구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 직후 방사능 수치도 정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또 방사선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수치라는 걸 확인했고요. 출동하지 기관에서도 확인을 하셨고, 한국 원자력 연료는 1989년부터 우라늄을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떼쓰기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일방적인 핵포기를 계속 강요한다면 싱가포르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인데 미국이 점령군 행세를 하며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부상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한다면 그러한 대화에는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선 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 핵포기 방식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신들은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한 리비아나 이라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면 경제 보상을 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북한은 한 번도 미국의 기대에 경제 건설을 해본 적 없고 앞으로 그런 거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도 일종의 옳은 조미순의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앞서 북한은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을 10시간여 앞두고 회담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론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썬더 핑계를 댔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판을 깨기보단 북미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엄포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아침 7시 긴급 NSC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불참 선언이 단순한 떼쓰기 전략만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인 고위급 회담 중지로 청와대는 내일 오전 7시 NSC 회의를 엽니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와 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 북미 정상회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 의중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통문을 보내야 되겠죠. 한번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반발한 맥스썬더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럴 땐 한 달 전에 개통해 놓은 핫라인 전화로 남북 정상이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어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긴 서울 청와대입니다. 핫라인은 시범 통화 후 27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고위급 회담 중지 선언에 당혹해하면서도 정상 간 핫라인 활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부처 간 의제에 대통령이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북 정상이 향후 좀 더 발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창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핫라인 무용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너무 늦으면은 한라인에 대한 무용론 이런 오해,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핫라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이 나온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로 엿새째 공개리에 진행 중인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썬더 핑계를 댔으니까요. 북한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맥스썬더 훈련이 시작된 건 지난 11일. 오늘이 엿새째로 훈련 중반부인데 북한은 군사도발이라며 고위급 회담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하지만 어제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때도 맥스썬더 훈련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뒷북인데다 김정은 위원장도 한미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북한이 또 문제 삼은 건 훈련에 투입된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입니다. F-22 8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훈련 땐 F-22를 비롯해 F-35까지 무려 24대의 스텔스 전투기 동시 투입과 비교하면 오히려 규모는 줄었습니다. 북한은 전략폭격기 B-52도 휴직 잡았습니다. 핵공격 연습을 우려한 겁니다. B-52는 죽음의 백조 B-1B, 스텔스 폭격기 B-2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입니다. 하지만 B-52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괌에 있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남은 훈련 기간 중 올 계획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유 없이 몽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북한은 2년 전에 탈북한 북한 외교관 태영호 씨도 일방적인 회담 취소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헐뜯는 걸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는 겁니다. 유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 한 번의 쇼로서 잊어보니까 악마로 생각한 건 잘못됐네.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이틀 전 국회에서 열린 태영호 전 국한공사의 기자간담회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이유 중 하나로 태전공사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태전공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 위원장을 권력을 거저 넘겨받아 카리스마를 창출하지 못한 것에 태생적인 콤플렉스가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해 핵과 ICBM 그리고 공포정치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공포정치와 처형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또 김 위원장의 성격이 거칠고 즉흥적이라며 3년 전 자라 양식공장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새끼 자라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고 공장 지배인 처형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태전공사가 망명한 2016년에도 도덕도 없는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북한의 진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박정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 백악관은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경 대응으로 당장 대화 국면에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주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대북 강경 발언과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을 문제 삼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국무부는 회담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공식 반응은 김계관 부상의 대미 성명에 앞서 나왔습니다. Kim Jong-un had said previously that he understands the need and the ut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ing in its joint exercises. We will continue to go ahead and plan the meeting between.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북미 회담을 지렛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끝내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몽리를 김정은식 협상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회담이 다가올수록 판을 흔들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의 해빙 무드의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 시간 한밤중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 최대 쟁점인 비핵화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 미국과 북한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문이자 NSC 주요 인사들과의 두터운 친분으로 백악관 기류에 정통한 크로닌 박사는 북미 간 물밑 기싸움이 팽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Uranium enrichment facility outside of Yongbyon reactor that we know that exists, but he's never acknowledged it. That's the site that will have to be disclosed and closed as a sign of sincerity.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expectation from the U.S. is it the full disclosure of it before the summit or right after the summit? Secretary Pompeo might go again would be to try to have a full list of disclosure, even if it's not disclosed publicly. 결국 북한 핵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받고자 하는 미국과 아직은 아니라는 북한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는 것. 크로닌 박사는 최근 백악관 내부에선 북한의 강경한 저항을 이유로
완전한 비핵화 성공 가능성을 50%도 아닌 15%로 낮게 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 현지 언론들도 백악관이 한밤 북측 발표로 허를 찔렸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너리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정치부의 강은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한밤중 목리입니다. 이 북한은 벌써 세 번째 한밤중에 남북 간 합의를 깨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도 제 기사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데 네. 어제 아침에 제안했다가 밤중에 깼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건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 북한은 어제 오전 9시에 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돌연 오늘 새벽 12시 30분, 그러니까 15시간 반 만에 회담을 취소합니다. 네. 이 겉으로는 맥스 썬더 훈련을 핑계를 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주목할 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미니트맨 3라는 이 건데요. 어제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시험 발사 장면인데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로요. 비핵화 논의에 나선 북한에게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정상회담하겠다는데 저런 영상 공격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반도를 노리는 거 제발 좀 관둬라, 그런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판문점 선언하는 김정은의 모습 전 세계가 봤는데 인인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전술이요, 북한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네. 한밤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지금 사실 벌써 세 번째인데 예상 밖의 행동을 보여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의 판을 엎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대내외에 보이는 건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 북한의 요구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이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여가 네. 뭔가 변수를 자꾸 만들어서 판을 흔들고 싶어 한 것 같은데 북한이 진짜로 어제 오늘 사이에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 그건 뭔가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사실 이 다롄에 가가지고 이 네. 북중 정상회담 두 번째로 했을 때 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미국이 승전국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판이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 키를 진 건 본인이다, 이런 걸 과시한 거죠. 이 사실 그런데 담화를 낸 이 김계관이란 인물에 저희는 네.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김계관 명의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계관은요, 90년대부터 활동한 북한의 대표적인 대미통입니다. 육자회담 대표로 존 볼턴 당시 이 주 유엔 대사나 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와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을 그동안 계속 벌여왔던 북한의 아주 노련한 외교 일꾼입니다. 그런 인물이 북미 정상회담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계관, 사실 10년 전 정상회담 때는 옆자리에 배석한 사람이지만 네. 이번 정상회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등장을 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10일로 예고돼 있는 이 북미 정상회담 이대로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북한도 미국도 둘 다요, 이번 대화를 아예 어그러뜨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북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요, 남은 시간 두 나라 모두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 후배 검사의 주장에 검찰이 이틀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문 총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결국 모레 전문 자문단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도 수사 압력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는 문 총장에게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검사 한 명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압력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은 부당한 개입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모레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강원랜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종원 검사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총장의 참모인 반부패 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문 총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전문 자문단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더라도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며 문 총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문무일 총장과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정면 충돌하게 된 단초가 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 자문단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이 이번 사건처럼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로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외부 인사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구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검찰의 과거 수사를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과 법리가 충돌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위원회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판단을 내놔 오히려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띨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검찰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검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의 운명도 모레 열리는 전문 자문단이 가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업무 지시 1호를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였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1호 지시의 성과는 어떨까요? 노란색 경고등이 보입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책상 옆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통계.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저를 일자리 문제만큼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1년이 지났지만 일자리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감도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상당히 피부에 와닿게 실감나게 줄고 있습니다. 4월 고용률은 지난해 4월과 같은 수준이고 높은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4월 42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는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10만 명 늘어난 데 그친 것은 금융위기 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 3탕에 불과한 대책들을 나열한 수준.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드라이브를 걸었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에서 지금은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줄곧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가 동반 개선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경고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SNS를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보를 믿기 힘들다며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이끌어온 김 부의장이 정부의 경제 판단에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3월 산업 생산과 투자가 2월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9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역 수지가 줄거나 이런 상황에 간다라면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착시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걷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올해 부활시켰죠. 이 부담금 예정액이 예상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담금 폭탄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나홀로 아파트인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조합원 1인당 1억 4천만 원이라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는데 조합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조합이 한 달 전에 예상한 부담액의 16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황당합니다. 재건축 못합니다. 1억 4천만 원에다가 또 공사비 내고 그러면 이게 근 5억을 내야 되는데.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80가구 1개동에 불과한 반포 현대아파트와 달리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는 앞으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될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작년에 돌려봤는데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걸 몰라요. 국토부는 1월 부담금이 최대 8억 원까지 나오는 단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재건축 시장의 충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은국 씨.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하지만 김은국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수협회에서 김 씨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임 회장이었던 남진, 송대관 씨까지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종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가수만 3,000명이 넘는 대한가수협회 사무실. 회장인 김은국 씨는 물론 임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미투 파문과 맞물려 박일서 부회장과의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대한가수협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급기야 전임 회장을 지낸 남진, 송대관 씨를 비롯한 선배 가수들이 김은국 씨를 포함한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임원들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대한가수협회의 추문과 다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사유물로 변해버린 협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를 일이 있다면 총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였죠. 하지만 김은국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자숙하고 더 반성하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4개월여 남은 김 씨의 회장 임기를 두고 선후배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의 한 터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남성이 휩쓸렸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기습폭우로 불어난 정릉천에 휩쓸렸던 남성이 발견된 겁니다.
남성이 실종된 시각은 오늘 낮 12시 반쯤. 정릉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삼전대 무대 입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휘슬려 떠내려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등 3개 소방서는 정릉천 구간마다 수색 작업을 벌였고 신고 2시간 반 만에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종됐던 남성은 정릉천이 청계천과 만나는 이곳 다리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급류에 휩쓸린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경기 오산시에서도 산책 나왔던 시민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기습폭우로 인해 1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됐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안심귀가 마을버스. 늦은 밤 해당 버스에 올라타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려주세요. 버스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원하면 내릴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제대로 하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안심 하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내린 사람 없었어요? 아예 안심 하차 정류소까지 설치한 곳도 있지만 외면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표시도 안 나고 뭐 반짝반짝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안심 하차 정류소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 전부 다 불법 주차거든 이게. 귀갓길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도입된 안심귀가 마을버스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샵, 테라피, 스파, 타이 이런 간판을 붙인 마사지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고 당국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서연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들만 해야 한다는 외침 광화문 일대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주저앉아서 우리 생존권을 외치. 2달 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마사지 업소들은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세요? 아니요, 시각장애는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안마 시술소. 이제 여기에는 다 적어지 불법. 시각장애인 아무도 안 하세요? 네, 지금씩. 시각장애인 할 때 바꿨을 때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10곳을 찾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께서 마사지를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일반인 분께서. 불법인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서울 도심대학가의 신흥 마사지 업소. 젊은이들이 혼자 또는 커플로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업소 어디에서도 마사지란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슨 불법이야? 자네가 부른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느끼세요,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어디 있는 걸까? 서울 강서구의 이 안마원에는 장애인 안마사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명도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수익이 안 되지. 옆에서 정한인들이 잡수다 손님들을 잡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 홍보 능력이 없잖아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에 취직해도 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딱 그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손에 쥐을 수도까지 가로채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약 70%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7, 80만 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을 안 하고 또 그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 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영업종 지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생긴 업소들이니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마사지가 불법이니까 마사지 또 받고는 신고를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진위 사장서 빌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마사지는 하나의 사회적 보험이에요. 누가 언제 시각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수방관해온 정부가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주민들이 오고 가는 대낮 동네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유기견을 향해 공기총을 쐈습니다. 이 남성은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총성과 함께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뒤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놀란 주민들은 뛰쳐나와 두리번거립니다. 비명을 깨 지르면서 이게 땅이 뒹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방향 감각을 못 잡고 주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새끼들이랑 도망을 갔어요. 57살 조모 씨가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잡기 위해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곳을 지나가다 개를 발견해 공기총을 쐈는데요. 벽면엔 이렇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 씨가 유기견을 향해 총을 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지인들과 개 모임 때 잡아먹기 위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총을 쏜 곳 인근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총소리고 싶어서요. 그 엽총 같으면 진짜 야단나지요. 엽총 쏴서 뭐 산탄 아닙니까? 경찰은 조 씨의 차량에서 공기총 한 정과 총알 100여 발을 압수했습니다. 공기총은 등록돼 있었지만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아쇠 등을 불법으로 개조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졸음운전 같은 장시간 근로 문제가 컸던 노선버스에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단축이 적용됩니다. 당장 운전기사 대량 충원이 필요한데 제대로 준비된 곳이 거의 없다는데요. 운전기사가 부족하면 버스 운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인정되면서 운전기사들은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시간까지 더하면서 하루 최대 17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7월부터는 노선버스 운전기사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가 됐을까? 경기도에 있는 노선버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기사 1인당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규모 추가 채용을 해야 하지만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2달 안에 530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50명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첫 차와 막차 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850명 보유한 그 운전 사원들의 그 인원수에 맞춰서 차를 감차를 하면 되겠죠.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낑겨서 타지 않을까. 버스가 줄면은 더 사람이 많아지고 오래 걸리는 사람은 좀 더 오래 서야 되니까 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운행 횟수가 줄면서 입석 승객이 늘어나면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승객분들 이렇게 보면 입석을 해갖고 다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승객의 안전도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노선버스 업종은 아직 주 51시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무려 9년 3개월 만에 붙잡힌 살인 용의자 이야기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제주 동부경찰서로 들어섭니다. 2009년에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49살 박모 씨입니다. 피해자가 실종 당일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로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는데요. 오늘 아침 8시쯤 경북 영주에서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왜 9년이 넘어서야 당시 풀어줬던 유력 용의자를 다시 체포한 걸까요?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쯤 어린이집 보육교사 27살 이모 씨는 남자친구 집에 있다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 뒤부터 이 씨는 실종됐는데요.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 새벽 4시를 마지막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엿새 만에 이 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애월읍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 기사였던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는데요. 사건 당일 행적과 차종, 차량 색이 같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을 보이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이 택시기사를 풀어준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경찰은 실종된 새벽 택시기사인 박 씨가 이 씨를 살해한 걸로 봤습니다. 당시 이 씨에 대한 부검 결과 시신이 발견되기 전 24시간 이내에 숨진 걸로 나왔던 건데요. 일반적인 시신의 부패 정도나 체온 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실종된 지 한참 뒤에 살해된 것으로 나오다 보니 택시기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범행 시간마저 추정하지 못하면서 택시기사 박 씨는 풀려났고 이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실마리를 푼 건 또다시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사망 시각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자 경찰은 9년 만인 지난 1월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동물 부패 실험까지 했는데요.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일이 지나더라도 체온이 직장어보다 훨씬 높을 수 있고 배수로이고 배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이 씨가 발견됐을 당시 똑같은 조건으로 4번에 걸쳐 동물 실험을 했더니 사망한 지 7일이 지나도 시신 부패가 없고 체온이 대기 온도보다 높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걸로 보고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는데요. 음성과 진술까지 분석한 끝에 박 씨를 다시 유력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동물 실험 결과와 과학 수사 기법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증거로 채택돼 유족들의 한이 9년 만에 풀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던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사흘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논란을 만든 딸에 대해선 그 아이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폭행 사건 이후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원희룡 후보. 딸이 SNS에 올린 글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대가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 아침 일찍 자신을 폭행했던 김경배 부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김 씨는 원 후보에게 죄송하다며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후보는 이렇게까지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이미 써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과거 김 씨가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중 기운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구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온 후보는 오랜 단식에도 김 씨가 건강해 보여 굉장히 뜻밖이어서 그런 표현이 나왔으며 걱정돼 찾아갔는데 조롱을 하고 비아냥댔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틀 전 주고받기를 약속했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야당이 원하는 드루킹 특검법도 만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드루킹 특검 법안을 두고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특검의 수사 범위입니다. 이 특검법에 김경수가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면 이 특검 왜 합니까? 면죄부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검을 도입한 것인지. 특검의 명칭에 의혹의 핵심인 김경수 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야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두고도 딴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자유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을 제각각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내곡동 특검은 10명의 검사가 30일간 활동했고 최순실 특검은 검사 20명이 90일간 활동했습니다. 야당은 추경안 처리와 연계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더 비중을 뒀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민생의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측과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육선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원이 제1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친문중진 의원이지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육선 문희상 의원과 언론인 출신 5선 박병석 의원의 대결은 친문중진 문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의장 역시 친문계가 맡아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 만료 닷새 전인 오는 24일 새 의장 선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1, 2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 내심 원내 1당 지위를 노리는 자유한국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사안이니까. 여소야대, 다당제 체제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부의장 자리를 노립니다. 제발 김칫국부터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몫이 아닙니다. 야당의 제각각 셈법에 따라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중부 지역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중부 곳곳에 약하게 이슬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에는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배수구나 또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 북부에는 최고 80mm,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고요. 경북 북부와 영동, 충청 남부는 20에서 60, 남부와 제주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중부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해무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해안가와 제주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에도 심한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낮부터는 차츰 그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공기가 무척이나 꿉꿉합니다. 실내 곳곳에 수치나 굵은 소금을 놓아두면 제습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제주는 역시 크로네 호텔. 근데 트리바고를 쓰고부터 생각했죠. 그동안 왜 똑같은 웹사이트만 본 거지? 트리바고에선 내가 알던 모든 앱과 웹사이트들의 다양한 가격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호텔 트리바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태아는 양수에서 크니까 물 하나도 그냥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전 백산수를 먹습니다. 백두산백 산수. 여기 미래